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진행파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이상전압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와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개전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마찬가지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인데요. 이상전압은 말 그대로 이상한 전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하지 않는 전압, 정상적이지 않은 전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 기기들, 설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필회기, 그리고 가공지선, 매설지선, 서지흡수기 등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우리가 필회기가 되겠습니다. 필회기. 필회기는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우리가 약호로 LA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필회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그리고 남은 속류. 우리가 속류라고 하는 것은 방전하고 나서 남은 채로, 그러니까 전원으로부터 공급된 남은 전류,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속류라고 하는데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필회기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재 그림 보시면 되게 아시겠지만 필회기의 외관 및 구조가 있고요. 필회기의 기호도 있고 필회기의 연결이라고 해서 각종 구성 요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 첫 번째로는 직렬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쓰면은 직렬 갭. 말 그대로 직렬로 연결된 갭이라는 겁니다. 이 직렬 갭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냐면 우리 필회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직렬 갭입니다. 직렬 갭이라고 하는 것은 속류를 차단해주고 그리고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대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성 요소입니다. 특성 요소. 특성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상전압이 발생하게 되면은 필회기 자체적으로 전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위가 상승하게 돼요. 그 높은 전위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바로 특성 요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회기의 절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실드링입니다. 실드링 또는 이것은 영어 명칭이기 때문에 쉴드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필회기에 높은 방전 전류 그리고 높은 전압이 가해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회기 자체적으로 전자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자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지해주기 위해서 피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드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필회기의 구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구조는 넘어갈 수 있고요. 자, 필회기에는 전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은 선간 전압도 있고요. 대지 전압도 있고요. 상전압도 있지만 이 필회기에도 전압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필회기의 전압. 명칭과 이 정의, 그러니까 전압이 나타내는 정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회기의 전압은 별표 치고 갈게요. 필회기의 전압 첫 번째는 제한 전압입니다. 첫 번째로 제한 전압이 있죠. 제한전압.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쓰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필회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 파고값이라는 건 뭐죠?
파형의 매우 높은 점, 제일 높은 점, 그쵸? 파고점에 해당하는 값이 파고값이잖아요. 즉 최대값이라는 거죠. 자, 피뢰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 전압,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전격 전압입니다.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기기에서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피뢰기에서의 전격 전압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피뢰기를 이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규류 최대 전압 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피뢰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정의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뢰기 양단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대 전압의 무슨 값? 시료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10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용주파 허용 단자 전압이라고 합니다. 상용주파 허용 단자 전압 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몇 가지 배웠습니까? 두 가지 배웠습니다. 두 가지의 전압이 더 남아있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전압은 바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중간중간에 교수님, 강사님 이거 너무 용어가 많은데요? 힘들어요 라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한 번 외우면요. 실기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충격방전 개시전압. 이 명칭 같은 경우는 약간 명칭에서 조금 느껴지지 않으세요? 충격방전 개시전압. 개시전압이 뭐죠? 우리가 개시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시작하다라는 거죠. 즉 충격이 들어왔을 때, 충격파가 인가가 됐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도 코로나 개시 전압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이건 무엇일까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말 그대로 상용 주파수에서의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말합니다. 자, 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압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피뢰기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비 조건. 우리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면 뭐죠? 전선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거죠. 자, 피뢰기의 구비 조건 첫 번째는요. 바로 제한 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한 전압은 낮아야 할 것. 잘 보세요.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피뢰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제한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한 전압은 낮으면 좋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단자 전압의 파고값이 낮아야 되겠죠. 제한 전압. 그러니까 피뢰기 동작 중에 단자 전압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낮아야 되겠습니다. 충격 방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시 전압이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더 낮으면 낮을수록 방전을 효율적으로 순식간에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은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바로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제한 전압 낮아야 하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낮아야 하고요. 대신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과발전되는 높은 전압도 있을 거예요. 뇌에 의한 높은 전압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흐르는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 주파에서의 전압, 방전 전압. 자, 그런데 그것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더 자주 방전되겠죠. 불필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사실 필르기 구비 조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류 차단 능력 클 것. 당연히 필르기는 우리 역할에서 배웠듯이 속류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속류 차단 능력이 작으면 안 되겠죠. 차단 능력은 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방전 내량이 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제성이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 더 있을 것이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르기 구비 조건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필르기의 방전 전류입니다. 필르기의 방전 전류. 필르기 방전 전류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1000A. 자, 두 번째는요, 5000A. 세 번째는요, 2500A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가 어떤 관계가 있죠? 자, 1000에서 5000 내려올 때 2분의 1배로 됐죠. 그렇죠? 5000에서 2500 될 때는요, 2분의 1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 250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00A의 공칭 방전 전류를 갖는 장소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 조건이 있어요. 154kV 이상의 계통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154kV 이상의 계통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66kV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뱅크 그룹 있죠? 뱅크 용량이 3000kVA를 초과하거나 특히 중요한 곳에는 이렇게 필르기의 공칭 방전 전류를 1000A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5000A에서는요. 여기가 154kV 이상의 계통이었다면은 이제 5000A로 오게 되면은 이제 3000kVA 이하인 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아까 전에 66kV 및 그 이하의 계통이 뱅크 용량이 3000kVA 이상 초과하는 거라면 여기는 3000kVA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kV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뱅크 용량이 3000kVA 초과 아니죠. 이하예요. 이하일 때 5000A를 선정합니다. 나머지 2500A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전선로. 배전선로에서는 우리가 2500A를 필르기의 공칭 방전 전류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조 3가지 배웠고요. 전압의 종류 배웠고요. 구비 조건 4가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있죠.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자, 그다음에 방전 전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필르기 설치 장소가 있는데요. 이 필르기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도 설치 장소 4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르기의 설치 장소는 발, 고, 가, 특으로 시작하는 이 4가지 장소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이 필르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전력공학에서는 이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필르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감만 조금 익히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고, 가, 특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서 잘 안 읽힌다라고 하시면은 나만의 암기법을 꼭 만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필르기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은 가공지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겁니다. 가공지선. 자, 좀만 지울게요. 자, 이상전압 방지 대책 두 번째죠. 가공지선. 가공지선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낙뢰로부터 어떤 것을 보호? 전선을 보호. 우리가 피뢰기는요, 이 낙뢰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가공지선은 낙뢰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철탑의 최상단, 지지물의 최상단에 어떤 것이 위치하죠? 바로 나전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나전선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가공지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철탑의 애자를 거쳐서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괜찮으시죠? 자, 동의하셔야 우리가 더 다음 과정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의하셨다고 보고 자, 이것을 뭐라고요? 가공지선. 이것은 일반 송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가공지선에 어떤 역할이냐면 낙뢰가 이렇게 내리칩니다. 낙뢰가 내리쳐요. 그 다음에 낙뢰가 여기에도 내리칩니다. 전선에도 내리쳐요. 자, 그러면은 가공지선을 내리칠 때와 전선을 내리칠 때를 비교를 해보면 가공지선을 내리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은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가 가공지선을 타고 대지로 방전됩니다. 그렇죠? 대지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근데 송전선에 직접 내리치게 되면은 거기에 스파크라든지 어떠한 불꽃을 동반한 방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높은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상단의 가공지선을 위치시켜 줌으로써 낙뢰가 송전선이 아닌 자기 가공지선에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 가공지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공지선에서 중요한 것을 좀 보면은 차폐각이라고 있는데요. 차폐각. 차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 가공지선과 송전선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디를 칭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각도 있죠. 여기를 철탑, 여기를 가공지선으로부터 송전선까지 거리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 각도, 요것을 이제 차폐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폐각이라고 하는 것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폐각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보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재에도 적혀 있듯이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율이 높지만 좁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좁으려면은 전선이 내려가거나 그쵸? 가공지선이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 높은 전압이 걸려있는 전선이 내려오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지선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가공지선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철탑의 최상단이, 지지물의 최상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철탑의 높이도 올라가게 되고 하중도 증가하게 되고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차폐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차폐각은 보통 45도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율은 약 97%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차폐각은 뭐라고요? 좁을수록 보호율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 됐습니다.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폐각은 좁을수록 보호율이 좋다. 자, 그 밑에 있는 보호율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것이 바로 서지 흡수기입니다. 서지 흡수기. 마치 피뢰기와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옥내용 피뢰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지 흡수기를 약호로 서지 어레스터라고 해서 SA, 서지 앱소버라고 하죠. 서지 앱소버, 서지 흡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SA라고 표현하는데 기호는 피뢰기와 똑같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지만 피뢰기 기호와 이 서지 흡수기 기호가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서지 흡수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폐서지 제거. 개폐서지가 뭐죠?
우리 이상전압의 종류 배웠을 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내부적인 요인에 바로 개폐서지가 있었습니다. 개폐서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단기라든지 그런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말하게 되죠. 자,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서지 흡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지 흡수기는요, 몰드형 변압기가 있다고 했을 때 몰드 변압기 전단이라는 거는 앞쪽을 의미합니다. 이전 전단과 그리고 차단기, 대표적으로 진공 차단기가 있겠죠. 차단기 후단 사이에 설치하는 옥내용 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폐서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교재 그림 보시면은 몰드형 변압기와 VCB, 진공 차단기거든요.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이 차단기의 사이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상전압 방지 대책 세 번째는 바로 서지 흡수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걸 지우고 네 번째 매설지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매설지선. 매설지선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우로 이러한 철탑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철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애자를 통해 이렇게 지지물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낙뢰가 전선에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전선. 그러면은 여기에 애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선에 내리치면은 이 부분에 전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전위가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위가 이 철탑의 전위보다 높기 때문에 어때요? 이쪽으로 전선에서 철탑 쪽으로 해서 대지로 방전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발생하는 이 애자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섬락이라고 부르게 돼요. 섬락, 플래시 오버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상황이 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그림 보실까요? 옆에 그림 보시면 똑같이 이제 낙뢰가 내리치더라도 예를 들어 철탑에 말고 여기 송전선에 또 내려쳤다고 해보겠습니다. 낙뢰가 이렇게 내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철탑에는요 접지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탑각에 접지 저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냥 접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저항을 거쳐서 접지가 되어 있는 접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지 저항이 R이잖아요. R. 이게 만약에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V는 R에 의해서 R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위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전선의 전위보다 철탑의 전위가 더 높아져서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여기 전위가 전선의 전위보다 더 높아져서 이제 전류가 전선에서 철탑이 아니라 철탑에서 전선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역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팁박스 보시면요. 낙뢰가 가공지선에 내리치면 철탑의 접지 저항과 높은 방전 전류로 인해서 오히려 철탑의 전위가 송전선로보다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방전을 우리가 역으로 섬락된다라고 해서 역섬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역섬락은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저항값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탑각의 접지 저항을 저감시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방사성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설 지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매설이 뭐예요? 묻는 거죠. 묻는 지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 매설 지선을 방사상으로 설치를 해서 지면에 몇 센티미터 깊이에 설치를 해서 이 저항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은요.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저항값을 줄여주게 된다면 벼락이 가공지선에 내리쳐서 이 철탑의 전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썼을 때 발생하는 역섬락을 우리가 방지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우리 지금 피뢰기부터 해서 가공지선 그리고 서지 흡수기 매설지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교재에도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한 번 읽으면 이게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절대 이제 까먹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절연 협조를 한번 볼게요. 절연 협조. 우리가 협조한다는 건 뭐죠?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이러면은 수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절연 협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같으세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절연을 좀 같이 하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 계통에서요. 기기와 기기 상호 간에 어떠한 절연이라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 절연이 누구는 절연, 예를 들어 변압기는 절연이 이만큼 됐는데 다른 거는 이만큼 됐어요. 이 만약에 갭이 크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변압기는 너무 과하게 절연이 된 거고 이 다른 기기는 너무 절연이 적게 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계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의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기기의 절연 강도를 좀 고려한 것을 우리가 계통의 절연 협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문장에서 적혀 있듯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통 설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절연 협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별 절연 협조 비교 보시면 각각의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들은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연 협조가 기기의 절연 내력이 큰 순서. 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선로의 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결합되는 콘덴서입니다. 또는 커패시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기기의 부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변압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피뢰기입니다. 제일 낮은 게 피뢰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 피뢰기는 결국에 뭐예요? 절연 협조에서 기본이 되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압? 특히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요. 피뢰기 제한 전압은 피뢰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말하죠. 이 피뢰기의 제한 전압은 결국에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전압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제1보호 대상은 바로 변압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보호 대상 뭐라고요? 피뢰기의 1보호 대상 변압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바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자, 이거는 영어로 BIL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절연 내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송전계통에 시설하는 선로 애자, 개폐기, 변압기 등의 최소 절연 기준 값으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 기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이 피뢰기의 제한 전압은 다른 기기류의 충격 절연 강도보다 낮아야 되는데 자, 그런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우리가 BIL이라고 하고 이 BIL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BIL 그리고 킬로 볼트라고 놓고요. 단위 킬로볼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2 플러스 50으로 놓습니다. 여기서 2는 무엇이냐면요. 뭐 대지 전압 이런 게 아니라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공칭 전압이 뭐죠? 선로를 대표하는 전압이죠. 공칭 선간 전압. 공칭 전압을 무엇으로 나눠요? 1.1로 나눈 값을 어디에 넣는다고요? 2에 넣는다고요. 거기다가 2 플러스 50을 한 게 뭐예요?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기의 여율 같은 경우에는 기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피르기의 제한 전압을 뺀 값이 분자에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바로 기기의 절연 내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피르기의 제한 전압에 대해 나타낸 거죠. 자, 이처럼 피르기의 제한 전압이 분모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듣고 계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 했잖아요. 개념 확인을 한번 보기 전에 풀어보고 오셔야죠. 그쵸? 자, 한번 풀어보고 오시고 저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피르기는 직렬갭 특성 요소 실드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바로 O죠. 피르기 구성 요소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설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는 선이다. OX. 바로 O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가공지선에서의 차폐각은 뭐죠? 송전선로와 가공지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했죠. 자, 차폐각은 클수록 보호율이 좋다. 클수록 아니죠. 작을수록이에요. 자, 절연 협조에서 피르기의 제1보호 대상은 차단기다. 차단기가 아니라 변압기죠.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르기 전압 중, 피르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뭐라고 부르나요? 피르기의 제한 전압이라고 부르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칠판 정리 잠깐 하고 보호 개전 방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계통은요. 고장 전류라든지 아니면 과도 이상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설비의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확대되는 사고 확대 등의 원인에 의해서 계통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미리 예상하고 보호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 개전 방식이 있는 겁니다. 보호 개전 방식은 크게 검출부, 동작부, 판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적으로 전력을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개전 방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최소화하고 확대를 방지해서 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능이 있겠죠. 사고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뢰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 개전 방식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보호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주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 보호 개전 방식. 말 그대로 사고 제거를 위해서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용 분전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용 분전함에는 메인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배선, 차단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별로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부하별로 혹시라도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끊어줌으로써 다른 곳으로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회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 하나는 고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모선도 이런 보호 개전 방식도 똑같이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 보호 개전 방식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후비보호가 있습니다. 후비보호. 후비보호 개전 방식은요. 주보호 개전 방식이 어려울 때, 주보호 개전 방식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보호하는 방식을 후비보호 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보호가 비교하자면 부하 측이라고 본다면 후비보호는 그 위에 이제 상위 계통으로 가는 이제 전원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비보호는 언제 주보호가
불가능할 때 후비 보호가 약간 백업의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축구 선수로 치면 교체 명단에 있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로 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보호 계전기에 결함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다는 지 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방식이 바로 후비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후비 보호 개전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포함한 보호 계전기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성. 어떠한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선택성입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신속성이에요. 신속성. 빠르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저기 고장났는데 이러면서 고장 복구하는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빨리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선택성, 신속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풀어서 쓴 게 바로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보호 계전기의 특성, 구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호 계전기의 이런 분류를 조금 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제 분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계전기의 분류. 자, 볼게요. 동작 기구상의 분류입니다. 동작 기구상의 분류인데 말 그대로 뭐예요? 동작 기구에 따라서 분류하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유도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류력계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가동철심형이 있고, 네 번째로 가동코일형 계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어보면은 전자형도 있어요. 전자형. 자, 그래서 유도형에는 이런 유도작용에 의해서 원판에 생기는 토크를 사용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구조를 말하고요. 말 그대로 이런 구조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류력계형은 고정 코일과 가동 코일이라는 것에 전류를 흘려서 이 사이에 작용하는 토크를 이용한 거고요. 가동 철심형은 전류 코일의 전자력만으로 철심을 운동시켜서 개폐하는 거. 가동 코일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전력이 적고 토크가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동 코일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자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계전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자 조금 이상하죠? 이런 건 또 바로바로 다시 적어줘야 됩니다. 디지털 계전기에 사용되는 것이 뭐다? 전자형이다. 자, 이렇게 동작 기구상 분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떤 것에 또 분류를 할 수 있냐면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있는 게 순환시, 정한시, 반환시성 정한시, 그리고 반환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뭡니까? 동작 전류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예요? 동작 시간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동작 전류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순환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그 즉시 약 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그런 계전기를 순환시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즉시, 고장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근데 동작 전류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장이 발생하면 그냥 그 즉시 동작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래프상 여기를 이렇게 띄워놓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 편하게 편의상 띄워놓은 거고요. 원래는 엄청 가로축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겠죠. 왜냐면 그만큼 즉시 동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최소 동작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최소 동작 전류가 있어요. 그 최소 동작 전류만 넘으면은 이제 고장이 발생했다고 인지하고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계전기들이. 자, 두 번째 정한시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정한시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지연이 있다는 겁니다. 고장 전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특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특성을 정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순한시는 즉시, 정한시는 일정 시간 이후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한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반한시는 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고장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어떻습니까?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어때요? 빠르게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어때요? 느리게 동작하는 형태를 띠는 것을 뭐라고요? 반환시 특성, 반환시 계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약간 단어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반환시성, 정환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값 이하에서는 반환시 특성을 나타내다가 일정 값 이상에서는 무슨 특성이에요? 정환시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반환시성, 정환시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그래프를 주고 여기다가 번호 부여해 놓고요. 이 번호에 해당하는 계전기를 쓰시오, 특성을 쓰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 특성별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입니다. 지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전류 지락 계전기입니다. 자, 과전류 계전기 하면 뭐죠? 과전류 계전기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였는데 여기에 지락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락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계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전류 지락 계전기는 또는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약호로 OCG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방향 지락 계전기예요. 방향 지락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지락 계전기인데 방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방향으로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원래 있던 지락 계전기에서 방향성을 부여해 준 게 뭐예요? 방향 지락 계전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호가 DGR입니다. 디렉션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DGR이라고 불러요. 자, 세 번째. 선택 지락 계전기. 본래 이제 지락 계전기를 접지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접지 계전기는 지락 계전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선택 지락 계전기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병행 2회선에서 고장난 회선, 지락 사고가 발생한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전기를 선택 지락 계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SGR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택 단락 계전기랑 달라요. 선택 지락 계전기는 지락 보호, 선택 단락 계전기는 단락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안 그래도 단락 보호가 있죠. 그럼 우리 단락 보호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락 보호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6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전에 지락 과전류 계전기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과전류 계전기. 이거는 over current relay라고 해서 OC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부족 전압 계전기입니다. 이거는 under voltage relay라고 해서 UVR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 값 이하의 전압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단락 방향 계전기가 있어요. 단락 방향 계전기. 자, 단락 방향 계전기는 DZR이라고 다시 DSR이라고 표현합니다. short relay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계전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선택 단락 계전기 있습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택 단락 계전기. 대신에 단락이랑 지락이랑 이 둘 차이일 뿐이지 역할은 똑같은 겁니다. 선택 단락 계전기. 자, 이거는 SS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거리 계전기입니다. 거리 계전기. 우리 선로에서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비례하게 됩니다. 거리가 길면 길수록 임피던스도 증가하게 되죠. 왜냐면 길이가 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거리에 비례하는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고장점의 위치를 구분하는 계전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리 계전기의 고장 보호 범위가 이 정도라면 여기 내에서 발생하면은 우리 범위에서 발생한 거고 여기 범위를 벗어나면은 타 변전소에서 계전기가 동작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 거리 계전기는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계전기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야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방향 거리 계전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리 계전기에서 방향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계전기는 약호로 ZR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DZ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우리 단락보호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기타 목적의 계전기가 있어요. 자, 주파수 계전기는 계통의 주파수가 허용폭 이상으로 변화했을 때 주파수에 관련된 거. 탈조 계전기는 뭐예요? 탈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동기를 벗어내라고 할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되겠고, 결상 계전기. 우리 결상이 뭐죠? 3개의 상 중에 1개가 상이 사라지게 된 거. 그러니까 상이 없어지게 된 것을 소손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을 결상 계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보호 계전 방식의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조금만 지울게요. 우리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송전선로, 특히 송전선로에서 보호 계전 방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전선로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교재에는 전류차동 원리라고 되어 있고 전류 위상 비교 있고요. 방향 비교 있고요. 그리고 거리 측정이 있고 전류균형이 있고 과전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차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차를 이용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류차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차동 계전기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오차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고뿐만이 아니라 오동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 차동 원리 중에서도 비율 차동 원리를 채택하게 돼요. 뭐라고요? 비율 차동 원리. 우리 비율 차동 계전기 배울 때 한번 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송전선로의 보호는 전류 차동 원리, 전류 위상 비교, 방향 비교, 거리 측정, 과전류 이런 등으로 인해서 송전선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로의 길이가 길고 넓은 지역으로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좀 수시적으로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방사상 선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넓게 퍼지는 선로를 말하죠. 가지식으로 뻗어나가는. 근데 어떤 보호냐라고 했을 때는 단락 보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원 있죠?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 이 단락 보호는 어떤 것을 이용하게 되냐면 바로 표시선 계전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표시선 계전 방식. 표시선 계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긴데 장거리는 길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해야 되므로 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 상호간 또는 어떠한 케이블 개통 간에 좀 변전소 상호간 이런 곳에 조금 채용을 할 뿐이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시선 계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장 선로에, 그러니까 선로에 고장난 선로 있죠. 그 양단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부터 이제 단락 보호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환상 선로도 있고 방사상 선로도 있고 이 단락 보호에서 사용하는 요 노란색 글씨 있죠.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 보호하는지 그것에 조금 중점을 두시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를 말했어요. 이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전압 반향 방식도 있고 전류 순환 방식이 대표적으로 있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위상 비교 방식이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전원이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양단에 위치한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조합하게 되냐면 첫 번째 과전류 계전기 여기에 어떤 것을 조합하냐요? 라고 했을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를 조합하게 됩니다.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한 것이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에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환상 선로도 볼게요. 환상 선로도 환상 선로의 단락 보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한 곳에만 있는 경우와 양곳에 이제 양단에 있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전원이 한 곳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방향 단락 계전기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거는 노란색으로 써야겠죠? 방향 단락 계전기. 이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곳에만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전원이 양단에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모선 보호 보시면은 보호해야 할 범위가 좁고 뇌나 염해에 대해서 충분히 절연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고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 보호해야 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어요. 모선 보호 방식 묻는 문제도 실기시험에서도 단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전압 차동 계전 방식입니다. 또는 그냥 전압 차동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전류 차동 계전 방식입니다. 근데 전류 차동 그냥 차동이 아니라 비율 차동이에요. 비율. 그마저도 이제 실제로 쓰는 거는 비율 차동 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차동이 전류 차동보다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한전 측에서는 345kV 모선에서는 이 전압 차동으로 모선을 보호하고 있고요. 전류 비율 차동에서는 이제 154kV 계통에서 주로 보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위상 비교 계전 방식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표시선 계전 방식과 다른 게 느껴지시죠? 위상 비교 계전 방식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방향을 비교하는 방향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선 보호 계전 방식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4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전류 차동이라고만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비율이지만 어쨌든 비율 차동이든 차동은 차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보호라고 있는데요. 발전기 보호는 내부 고장이 있고 외부 고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고장은 주로 무엇으로 보호하게 되냐면 특히 발전기나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비율 차동 계전기를 이용해서 내부 고장을 보호하게 돼요. 내부 고장. 그러니까 내부는 뭐죠? 말 그대로 안쪽이죠. 외부는 밖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제 발전기나 변압기에 이제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는 차동 계전기가 있고요.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는 반환식 과전류 계전기가 있는 거예요. 반환식 과전류 계전기 어떤 거였죠? 고장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을 가진 게 뭐예요? 반환시성 특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장에는 이러한 것을 채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변압기의 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동 계전기가 있는데요. 내부 고장 시 고저압측에 설치한 CT 계기용 변류기죠. 변류기 2차 전류의 차에 의해서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에 5A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류가 5A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 5와 여기 5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코일에 뭐가 발생해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고장이 발생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보호계전기가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전류 차에 동작하다 보니까 민감해요, 굉장히. 그래서 오동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가정한 것이 바로 비율차동 계전기입니다. 비율차동 계전기는요, 이전에 이 차동 계전기에서 무엇이 생성된 거냐면은 여기에 억제 코일이 있는 겁니다. 억제 코일이 있어서요, 이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비를 좀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호 계전기를 동작시킬 만한 그런 양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억제 코일에서.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뺄셈이 아니라 비율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를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의 내부 고장 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호홀즈 계전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서베이터와 이 절연류 증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부호홀즈 계전기라고 있는데, 자, 변압기 내부 고장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차동, 비율차동, 부호홀즈인데 비율차동이랑 부호홀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절연류의 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검출하여 경보 및 차단을 하기 위한 계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지금 이제 개념 확인해 볼 건데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보호 계전 방식 개념 확인. 1번,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의 분류 중 고장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여기 크기와 관계없이가 핵심이 되겠고요. 일정 시간 이후의 동작 바로 뭐예요? 정한 시 계전기가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오르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 동작 시간에 따른 계전기의 분류 중 반환시 계전기는 고장 전류가 크면 시간이 길어지는 원리 반비례니까 반대죠. X. 비율차동 계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무엇이 사용된다고요? 부호홀즈 계전기. 좋아요. 자, 병행 2회선 송전선로에서 1회선에 지락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검출해서 고장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전기는 선택 단락 계전기다? 아니죠.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락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 계전 방식까지 개념 확인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7장 이상 전압 및 보호 계전 방식을 이제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무엇인가요?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단원별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빈출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이후에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해내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